코스피는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힘도 좀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무진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연기금 25일째 순매수입니다.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2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일째 순매도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버냉키 실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망 매물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환율 닷새째 상승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5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로화는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얘기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준회의 그다지 기대를 했던 건 아닙니다. 지표가 최근에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더 많았는데요. 예상대로 부양책 특별히 언급된 건 없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 0.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4%에서 0.8%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나온 지표들이 잇따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약간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3차 양적 완화가 반드시 실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무진 연구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양책 안 나오고 일단 소매 판매 예상보다 나빴는데 미국 모멘텀은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감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연준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냉키가 일단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없이 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전망 시장에서는 어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제 지표 이제 미국 나온 경제 지표 발표들을 보면 11월 이후부터 계속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2,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 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더 펼칠 수 있는 펼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그만큼 좀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이렇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매 판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 판매 0.2% 11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2% 증가율 나왔는데요. 컨센서스 0.5% 대비 좀 하회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5개월 내 최저 증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 제외한 소매 판매는 약간은 좀 컨센서스보다 격차는 좀 좁혀집니다. 0.2% 증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0.4%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하고 일단 미국의 소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IT 전자제품입니다. 근데 IT 전자제품 판매 증가를 보시면은 2.1%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의 어떤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자제품의 판매는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내 펀더멘털상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예상을 하회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모멘텀, 글쎄 기대만큼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려할 사항은 좀 아니라는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보고요. 사실 뉴욕 증시 좀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연준의 발표 있기 직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확 상승했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정도였지 어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었다. 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걱정되는 환율 얘기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환율 오늘까지 지금 닷새째 상승하면서 1160원대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1160원대는 지난 11월 달에 이제 고점이고요. 그래서 저항선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로화가 11개월 내 최저치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가 ESM 증액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원화원 일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최근의 환율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미국 시간이죠. 미국과 유럽 시간에 월요일 날이요. 유로와 달러가 1.3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 대비 1.5%가 떨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 전략가들이 연말까지는 1.30달러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요. 포렉스.com 이런 것도 내년 1사분기 0.28달러, 3.18달러 정도요까지 갈 가능성, 1.28달러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하는데요. 웬걸요 오늘 마감된 그 월요일 시장에서 지금 정규 시간에 1.301 뭐 이 정도까지 막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유로화가 지금 추풍 낙엽까지 떨어지고 있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는 늘 그렇지만은요 그 미국의 주식, 뭐 글로벌 주식이 되겠죠. 글로벌 마켓 그리고 각종 상품, 특히 금값 이런 것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틀 연속 금값도 하락을 했는데요. 여타 상품 가격과의 어떤 연관성 분명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직전 저점이었던 9월의 저점을 지금 이탈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1월에 그때 이전 가격까지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말에까지 최저치를 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로화가 떨어지면 얘기하신 대로요. 유로가 약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지금 5일째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화가 떨어져서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 전환을 기조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은요. 일단 지난주에 어떤 우리가 시뮬레이션 갖고 보여드렸다시피 유럽에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찌되었건 평가가 지금 주말을 지나서 안 좋아졌고 썰렁해졌기 때문에요. 산타넬레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해소되는 없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는 물량을 좀 줄이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연말을 보내자는 시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 환율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고 유로화가 올해 연말까지 또 내년 1, 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외국인 매매를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그런 면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주가 차트만 보지 말고 환율 상황도 같이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주식 상승입니다. 중국 주식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입니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쳤고요. 나머지 중국 관련주들 차이나케이라든지 성룡광전투자 이런 종목들 중국 그 주식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니 역시 중국 오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라는 종목들은 종목별로 등락은 엇갈리지만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년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오늘 중앙경제공작회의 마지막 날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들 좀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관련주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뉴스의 모멘텀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요, 길어봤자 2, 3, 4일 짧으면 하루 이틀 정도짜리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의 방향성은 맞지만은요, 중국의 어떤 긴축 완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고 그것들이 결과로까지요, 기업들의 실제로까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장 자체는 어떤 중국의 이런 모멘텀 분명히 나오겠지만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조금 지난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기업 중에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것들은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정말 좋으면 중국에서 상장을 하지 왜 한국에 와서 상장했겠냐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테마성 주식이 되겠고요. 그보다 이제 질문하신 건 중국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중국 관련주 분명히 좋은 거 많이 있고, 저자님도 두산인프라과 얘기 자주 드리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과거에 여하튼 중국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청자분들이 쓰시는 HTS에 보면 테마 팍팍 튀어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정말 무슨 중국 관련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히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잘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국에가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은요. 중국 제조업이 엄청나게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 자체가 중국의 브랜드, 자체 상품에 대한 브랜드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퀄리티가 품질이 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상품이 중국에서 어떤 시장을 확보하고 그런 거 쉽지 않죠. 유통기업들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저 자신 들었는데요. 유통에 대한 경쟁이 그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유통회사가 가서 왜 철수를 하고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쉽게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하고 특히 유통이나 여러 가지 소비재 제품 얘기하는 것은 10년 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재 같은 중국의 시대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많다라는 생각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유로존 지금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모멘텀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모멘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모멘텀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완만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학영 의원께서 중국 관련주 사실 중국 관련주가 아닌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라고 붙인 종목들 많은 것 같은데 좀 종목 선별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로존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ESM 증액 반대를 이제 독일 총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독일 역할론, 그리고 ECB에서 좀 개입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무진 연구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유럽 악재는 지금 주기적인 악재로 보이고요. 저는 연말뿐만이 아니라 1, 4분기까지 좀 이러한 악재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유로존의 어떤 피그스 국가들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2월, 3월 그리고 4월까지 대규모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를 필두로 해서 2월과 3월에 각각 800억 유로씩의 어떤 국채 만기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 8일에서 9일에 있었던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협의 방향을 놓고 내년 3월까지 어떤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월까지는 좀 이런 협의 과정을 놓고 진통 과정에 놓이면서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지금 최근 이제 유로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시면은 어떤 ESF 증액이나 어떤 유로본드의 발행, 어떤 통화에 대한 어떤 합의에서 어떤 좀 다른 국가들의 좀 재정 정책을 좀 강제하는 재정 협약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독일이 이전보다는 좀 이렇게 역할을 좀 더 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뭔가 유로존의 사태가 해결책이 점점 구체적인 이행 방향으로 좁혀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진통은 계속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내성은 좀 강화되면서 어떤 어느 정도 민감도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문제 뭐가 좀 해결되는 듯 보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방향성은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단기간 안에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민감도가 낮아지는 부분, 시장이 오히려 기대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1850선 위협입니다. 최근에 반등 과정에서 19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오늘 1850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지선으로 꼽고 있는 지수가 1850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근접해 있고
다만 이제 그 1850선 근처로 가니까 좀뭐 약하긴 하지만 반발 매수세도 조금은 들어오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임무진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그 지지선 이 부분까지 지금 시장이 거의 밀려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에서 보는 12월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생각보다 유럽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8월부터 보시면은 지수 전체적으로 어떤 이러한 유럽 이슈가 터질 때마다 지수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지수의 하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좀 이러한 유럽 이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고 점차적으로 해결책이 점점 좁혀져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이런 유로존 이슈가 터질 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랬을 때 일단 추천 업종으로는 어떤 유로존 익스포저가 높았던 어떤 그동안 높았던 은행이나 건설, 조선 업종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12월 달에는 어떤 연말 소비, 미국 연말 소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계속 유지할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은행, 건설, 조선 이런 쪽 말씀하셨고, 익스포저가 이제 유럽 쪽에 높은 업종들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이제 연말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IT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로존 문제가 좀 진정될 것은 이제 좀 예상되는 바가 있어서, 익스포저가 높은 업종들도 12월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께는 자동차 주식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도 사실 이 시간에서 자동차 주식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워낙 좀 이 부진이 길어집니다. 오늘도 반등 시도하다가 좀 무산되는 모습이고, 근데 뭐 최근에 중국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자동차 주식들이 떨어지면서 현대차도 밸류에이션이 좀 하향 조정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주식 어떻게 보시고 또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은 뭐 어려울 때일수록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단순한 시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요. 1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내년은 증가율은 약간 둔화된 거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9.2%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줄어들면요. 근데 문제는 올해 전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로 8.7%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9.2%로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에 일관된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의 시장은 지금 여전히 50% 이상인데, 특히 현대자동차는 그룹은 70% 정도가 이머징을 상대합니다. 이머징은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마켓보다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좋음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주식을 안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100%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자동차는 30% 정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한 2년 동안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약했고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의미죠. 현대자동차가 셌고요. 최근 한 8, 9개월은 이제 삼성전자가 더 셌고요.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약했는데요. 두 개가 다 같이 올라갔다면 지금 지수가 이 모양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워낙 강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실은 그런 정도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격이 워낙 벌어지면 또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전 1850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1870선에서 마디는 하나 깨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기존의 70에서 80%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포인트 정도만 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미국의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동안에 지난주까지 산타랠리에 기대했던 많은 시각이 많이 좀 사그러들어져 있고요. 지금 연말 전에 주식을 줄이자는 시각을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하는 걸 저 자신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워낙 주식을 뭐 하나도 없을 필요도 없어 보이고 여전히 최소한 50에서 웬만하신 분들은 뭐 60에서 70% 정도 갖고 가면 무난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대부분의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미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글로벌 리세션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근본에는 유럽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지금 평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유로존에 좀 노출된 은행들, 제가 봤을 때 유럽의 은행도 쉽지 않고요. 유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은행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모든 벤치마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지금 5.5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8달러, 9달러 정도 가서 우리나라 은행사도 뭐 절대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님께서 예전에 지수 밴드를 1850에서 1950 이렇게 보시다가 하단을 좀 높이신 적이 있습니다. 1870.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미국에서 현재 분위기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주 여쭤봤는데 자동차 시장 증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이 컸기 때문에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지만 현대차의 MS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대차는 매수 또는 보유 계속 유지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